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 파문이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국정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청와대의 구상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택수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후폭풍, 이게 어느 정도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추가 개각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안이 가장 휘발성 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당내에서도 지금 당대표로 지금 출마 선언한 김성태 의원조차도 1% 국민의 1%가 공감하겠느냐 이런 오늘 라디오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소개된 리포트에 따르면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애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은 좀 더 비판적인 의견이 많고요. 실제 포탈에서 지금 문창국으로 검색을 하면 일본, 하나님, 교회, 또 망언 이런 아주 부정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본다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가 개각이 있다 한들 이 사안은 계속 청문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까지 밝히고 있는데 청와대가 문창극 카드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낭만 상태인데 네. 또다시 문창극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은 지명자가 여권으로서 상당히 정책 부담이 커질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택수 대표가 잘 얘기한 것처럼 발언의 수위가 그냥 과거 발언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네. 좀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대단히 편향된 역사 인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의 DNA를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 사석에서도 하지 않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을 일부의 국무총리가 과연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는 이제 미래지향적 망신주기 청문회가 되면 안 된다. 네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말도 타당치가 않다고 봐요. 여당이라 하더라도 검증이 잘 소홀히 돼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것도 국민한테 소상히 얘기를 하고 네.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비판하는 것을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지도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요. 지도부가 변호를 해야 되겠죠. 여권의 일각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 나온 자립성이 부족하다, 게으르다, 남에게 신세를 진다, 이게 우리 민족의 DNA다. 이런 분이 총리가 돼가지고 국민 화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요. 화합과 탕평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과거 발언을 치부하겠군요. 과거에 지난 총선인가요? 대선 때 김영민 발언 때문에 얼마나 야권이 곤욕을 쳤으면 그게 다 과거 발언들이었거든요. 과거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고 내각이 개편되고 청와대가 개편되고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개편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이 청와대 수석들이 장관에 입각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 비서실이 영전의 산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전하는 그런 아주 산실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요. 인적 쇄신이나 인적 개편의 의미는 대단히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오늘 일단 청와대 개편이 오후쯤에 발표가 될 것 같다고 하고요. 네. 개각은 좀 내일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 개편, 내각 개편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 사안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총리 사퇴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개각은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16일 대통령 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중폭 개각은 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한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지 않게 발표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 자체를 좀 희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국면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정도의 소폭 개각 소식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각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개각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폭 정도의 개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한 두 자릿수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17군데 중에서 대개 7, 8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군데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일단 현호석 부총리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이 올랐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장관이 미래창조의 개념, 창조경제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벨기에 국왕이 물어봤을 때 대통령 수행해서 갔을 때 그때 굉장히 대통령이 오히려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경제. 아마 그래서 미래부도 좀 얘기가 될 것 같고 이번에 어떤 교육부, 안행부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같은 경우는 교체와 유임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쭉 해서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렇고요.
해양수산부는 지금 조금 엇갈립니다. 지금. 예. 유임론도 이주영 있고요. 장관이 네. 유임론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7군데 이상은 될 것 같아서 중폭 내에서 거의 조각에 가까운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해경 해체할 때만 해도 해수부가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주영 장관이 최근에 계속 그 팽목항 그랬죠. 진도체육관 머물면서 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좀 고생을 한다라는 인상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사고 발생 이후에 한 번도 지금 뭐 서울에 상경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지금 희생자 가족들을 또 위로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조국 서울대 교수나 아니면 강금실 전 법무장관 주로 야권 인사들한테조차도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해수부 장관 위임 혹은 또 국가안전처의 또 수장으로 초대 수장으로 임명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지금 계속 사양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개각에 혹시 그 야권 인물, 예를 들면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당선인인 남경필 당선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사회 부지사. 쪽의 부지사를 야당에게 주겠다 해서 여야가 지금 그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연정의 개념이죠. 네. 그 연합정치의 개념인데 과거에 2005년도 7월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야당인 이제 한나라당이 박근혜 그치, 대표인데 대연정 제안했죠. 대연정 제안했는데 그게 뭐 이론적인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제에서의 연합정치 연정에 대해서 대단히 좀 생소하고 낯설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여야 화합 탕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이완구 의원이 대편소에서 여야정 뭐 이런 개혁특위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이라면은 장관의 야당 쪽에 진보적 성향의 인사를 발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화로 가는 경향으로 봐서 쉽게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국무총리도 상당히 보수적 인사를 쓴 걸로 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재보선 얘기해볼게요. 재보선 역시 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미니 총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이훈 의원이 의원직이 상실됐고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느 곳까지 뭐 최대 16곳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12곳이 확정이 됐었고요. 지금 또 오늘 이미 한 곳이 또 확정이 됐고 네. 오후에 또 추가 이제 판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 의석이었던 지역들을 새누리당이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 이제 그 본전을 찾아야만 일단 뭐 선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청와대의 이제 기조는 이 문창극 총리 이제 지명 이후에 읽혀지는 것은 사실 이 지난 지방선거가 패배가 아니었다, 선방이었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제 반응을 보였었는데 네. 실제 좀 자신감을 갖고 임명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국으로 읽혀지는 언론인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이번 재보궐선거 지금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7주 만에 반등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조금 더 소강 상태에 들어서 예. 한 0.7%포인트 빠진 상황이거든요. 예. 어제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정당 지지율도 뭐 대략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광역 그 지지율 뭐 대략 7%포인트가량 새누리당이 앞섰는데 뭐 그 정도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이라면 지방선거를 기존에 새누리당 의석이었던 것을 지켜내기가 조금 약간은 버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12개에서 지금 한 15개까지, 16개까지 확대가 된다면 뭐 절반 이상 가져가기도 참 수월치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뭐 새누리당 의원총회 자리에서 우리가 무승부도 아니다. 사실상 졌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시 뒤에 뭐 또 후보로 나오신 분 한 분 모실 예정입니다만 새누리당은 이제 최고위원 대표 선출을 해야 되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의원의 대선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네. 예,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질책 이걸 좀 겸허히 좀 받아들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야 공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이 민심을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진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로 볼 때 그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많이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네. 총리를 지명하는 것도 개념이 좀 바뀐 것 같고 안대희에서 이제 문창극 이런 분들의 어떤 개념도 바뀐 것 같고 아까 이제 이특수 대표 잠깐 설명한 것처럼 9대 8이고 이제 이 기초단체장은 상당히 많이 약진을 했잖아요. 새누리당이 지난 네. 지방선거보다.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개각도 그런 정치 반영된다면요. 730 재보선이 대단히 새누리당으로서 어려워질 수 있다. 야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안철수 대표가 너무
자기 사람을 자꾸만 내세우려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선당후 사람 말을 했던데 예. 선당후 사람 말은 대권주자들이 좀 자제해라 이런 말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자신의 세력들을 등용시키겠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야당도 이 선거 결과를 너무 또 오만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여야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